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열전달 강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전달에 대해서 어떤 열전달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열전달의 지배방 정식,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세워봤었지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또 이 주로 컨덕션, 그 전도 현상에 대해서 주로 풀어보고, 어, 이 대류 열전달이 있는 케이스를 몇 가지만 다뤄볼 거예요. 이걸 뭐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끊어주시고, 제가 채팅창을 안 띄워놨네요. 예,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 수업할 때도 모멘텀 트랜스포트에서도 똑같이 썼던 그림이죠. 어떤 작은 컨트롤 볼륨이 존재하고 이 컨트롤 볼륨의 면을 통해서 뭔가 물리량이 출입을 한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 내에 뭔가 쌓일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총량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생성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이 고전역학의 기본이죠. 뭔가 보존된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에너지를 다루고 있어요. 에너지. 특히 열의 형태로 출입하는 에너지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히트 플럭스라는 변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히트 플럭스. 히트 플럭스는 벡터겠죠, 벡터. 그 단위는 그 면적당 와트, 즉 단위 시간당 일이 단위 면적당 어떻게 출입하는지, 시간당 면적당 일의 출입량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히트 플럭스는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컨벡션, 하나는 컨덕션, 즉 대류와 전도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여기 뭐 하나 부호 실수한 것 같죠? 아닌가? 이거 플러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급하게 만들어서 오타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의 각 면으로 이 히트 플럭스가 출입을 한다. 근데 컨벡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E라는 변수가 U의 속도로 유입될 수가 있다. U의 벡터로 유입될 수가 있다. U의 벡터, 속도장 벡터를 따라서 E라는 변수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 E가 뭔데? 로 CPT로 주어져 있네요. 얘는 뭐냐? CP는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 에너지 함량이죠. 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즉 로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고 CP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죠. 그 다음에 T는 켈빈이니까 날릴 거 다 날리면 줄 퍼 미터 세제곱. 단위 부피당 어떤 에너지. 단위 부피당 에너지의 단위를 가지는 어떤 변수. 근데 뭐에 의한 에너지라는 걸 식으로부터 알 수 있냐면 이 온도, 열에 의한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에 의해 정의된, 열에 의해 유발된 단위 부피당 에너지라는 변수가 뭔가 흐름, 이 공간의 어떤 주어진 흐름의 유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그게 이 컨벡션에 의한 히트 플럭스가 되겠고요. 컨덕션에 의한 히트 플럭스는 나와 내 주변 사이의 온도의 차이. 이 그레디언트가 뭐라고요? 최대 증가 방향. 뭔가 증가한다는 건 변한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T는 한 점으로부터 온도가 어디로 가면 제일 크게 증가하니? 라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그 증가량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즉, 내 컨트롤 볼륨의 위치로부터 어디로 가면은 온도가 더 높니? 인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열이 흘러 들어온다. 지금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흘러간다. 그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높은 곳을 가리키지만 그 반대 방향이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화살표가 바뀌죠. 근데 거기에 비례상수 K를 곱한 게 풀이의 heat conduction law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heat flux가 합쳐져서 어떤 phi라는 벡터가 되고 그게 모든 면, 이 직육면체에서는 6개의 면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히트 플럭스의 단위를 보면 단위 면적당 와트란 말이에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1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줄 퍼 미터 3승에 미터 퍼 세크인 속도를 곱하면은 이제 줄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되는데 줄 퍼 세크가 와트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이 Q 컨덕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면적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 면을 통과하는 유효 와트가 되겠죠. 면적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면적 벡터는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가질 테니까 얘를 내적하면 이 면을 통과해 나가거나 들어오는 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의 방향을 컨트롤 볼륨에서 아웃워드 노멀 벡터로 잡아주면은 컨트롤 볼륨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내적이. 그래서 각 면에서 플럭스와 면 벡터의 내적을 음수 붙여서 다 더해주면 아니죠. 그쵸. 그냥 내적을 다 더해주면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총량이 되니까 음수를 붙여주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총량이 됩니다. 그쵸? 이 히트 플럭스가 컨트롤 볼륨 내부로 들어오는 총량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단위 부피당 에너지에 부피를 곱한, 즉 총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 개념이 이 모멘텀 트랜스포트에서 나왔던 텐서를 사용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이 E라는 변수가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E가 있었던 자리에 U가 있었기 때문에 로 U가 있었기 때문에 벡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스칼라 크기만 있는 어떤 물리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 에너지 총량이 있는데 그게 이 면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녀석들에다가 이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단위 부피당 열 생성량, 에너지 생성량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식을 세워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양변을 미소 부피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눠주고 이 극한 0으로 보내는 극한 그 컨트롤 볼륨 어프로치는 항상 그렇죠. 미소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어, 미분을 쉽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 극한을 씌워주면은 위식이 이렇게 변한다. 지금 근데 뭐가 들어갔죠? 로 CP가 상수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빼줬고 이 마이너스 델타 파이를 계산을 할 때 K 역시 상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밖으로 빼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제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난 시간 말미에 보여드렸었던 열 전달 지배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한번 해본 거니까 이제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면적과 플럭스를 내적한 거를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눠서 극한 씌운 게 왜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가 됩니까? 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 텐서여서 더 복잡했지만 지금은 더 쉽게 여러분이 직접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드린 이 면 벡터의 정의들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한 게 이 식이 된다고요. 네. 단위 시간당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의 변화가 컨벡션과 컨덕션 그리고 힛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열 전달 문제 혹은 물질 전달 문제에서 이 식은 유체역학보다 단순해졌지만 상황이 좀 더 복잡해요. 상황이. 좀 더 유체 전달보다는 다양한 상황이 정의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체와 유체가 모두 다 함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체에서도 열이 전달되고 액체에서도 열이 전달되고 기체도 전달되고 네. 원래 우리 유동은 유체에서밖에 안 받잖아요. 이런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고체는 특히 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고체를 단순히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어, 열 전달의 어떤 다양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유체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내부의 컨벡션을 풀어줘야겠지만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건 굳이 풀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항상 풀어줘야 되고 열이 발생한다면 얘도 풀어줘야 돼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 형태의 안팎으로의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뭐가 시스템이냐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냐는 거예요.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바운더리에서의 열 전달까지도 고려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조차 내 시스템의 안으로 가져와야죠. 네.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의 어떤 전도 현상도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벽 안팎에도 온도 차이가 생길 텐데 그때 이 바깥 온도가 외부에 있는 어떤 유동과도 함께 열 전달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완전 멀리 떨어진 곳의 온도도 또 열 전달에 중요할 수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레디에이션도 가끔은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 우리가 보온병 문제 풀자고 하면은 레디에이션을 풀어야겠죠. 네, 여러분이 보온병의 원리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하면 손 들고. 어쨌든 이걸 이제 여러 예시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문제. 정류 상태, 정상 상태에서 1차원 열 전도만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차원 열 전도. 즉 흐름도 없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없고 열 생성도 없어서 얘만 남는 그런 문제. 그리고 1차원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열 전도라서 라플라시안에서 한 방향 미분만 남고 다 없어지는 K도 의미가 없겠죠. 두 번 미분해서 0인 함수는 1차 함수다. 그죠? 0을 두 번 적분하면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온도는 1차 함수로 주어지고 모르는 게 하나, 둘, A, B 두 개를 모르네요. 그리고 프리의 컨덕션 로우, 이 히트 플럭스는 벡터이지만 한 방향만 고려해도 되니까 스칼라 값으로 써도 되죠. 그 녀석은 정의상 마이너스 K 곱하기 위치에 대한 온도의 미분의 곱이니까 우리가 구한 온도 프로파일을 대입하면 물질 상수 K에다가 모르는 기울기 A를 곱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죠? 이 기울기가 A인 거죠. 즉, 열 전달량,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열 전달량은 이 기울기에만 의존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의 온도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몇 개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울기와 절편 두 개를 모르니까 몇 개의 정보가 주어져야 하나? 아, 두 개의 정보가 주어져야겠구나. 그 정보는 어디서 옵니까? 잘 알다시피 다들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옵니다.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걸 좀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건데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 혹은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은 무엇을 의미하냐? 경계면에서 경계면 혹은 경계선 혹은 경계점에서 함수값이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함수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y는 0에서랑 y는 h에서 온도가 T0와 TH였으면 좋겠어요. y는 0, y는 h에서 0, h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a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a가 주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T0 한 개, T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즉 기울기와 절편을 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값이 주어지는 거. 네.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주어져서 온도를 결정해도 되는데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정보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유체역학에서 체험을 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처럼 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미분 값을 주는 겁니다. 미분 값. 이 Q가 T에 대한 미분으로 정의되어 있죠. 즉, 이 미분 값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에 해당됐냐면 스트레스가 어때야 한다. 속도의 미분이 어때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속도의 미분이 유한해야 한다. 속도의 미분이 E상, A상과 B상이 서로 어떤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스트레스가 같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0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울어진 판으로 필름이 흘러내릴 때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경계면에서는 스트레스가 0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이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인 거죠. 네. 이런 미분이 주어지는 바운더리 컨디션도 존재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둘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 이 미분 값은 이 기울기와 관련이 돼 있죠. 기울기. 온도의 위치에 따른 기울기와 미분값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한쪽에서는 온도가 주어지고 다른 쪽에선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말은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만약에 두 개의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중학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냐? 부정이 되거나 불능이 됩니다. 네. 해가 정해지지 않거나 해가 모순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은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양단에서의 히트 플럭스가 같아야 된다. 둘 다 5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뭐 2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나요? 없죠. 기울기는 결정할 수가 있지만 그 절편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 온도의 어떤 높낮이를 결정할 수가 없죠.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어도 어디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혹은 양단에서의 기울기가 한쪽은 3, 한쪽은 2로 결정될 수가 있나요? 한 직선에서? 그럴 수가 없죠. 네. 이건 이제 불능에 해당하는 거죠.
요건 부정에 해당하는 거고 정해지지 않은 거. 네. 그래서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단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문제가 정해지지 않는다. 문제가 완결되려면 한쪽은 적어도 에센셜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넣어봤어요. 조금씩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일단 고려하지 맙시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체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 둘,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재질의 고체가 겹쳐져 있어요. 뭐 합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아니면 우리 건축할 때 건물의 벽, 외벽 이것도 여러 겹일 거 아니에요. 단열재가 있고 콘크리트 시멘트가 있을 거고 또 외벽에 뭐 그 포장이 있을 거고 페인트 칠을 했을 거고 이런 여러 개의 어떤 층이 있잖아요. 그 층에서 각 물질들이 서로 다른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정상 상태, 정류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이 온도 프로파일만 결정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지배방 정식은 여전히 온도의 2번 미분이 0입니다. 라는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는 상이 3개이기 때문에 각 상에서 이 방정식이 만족돼야 하죠. 고로 각 상에서 온도는 다 서로 다른 1차 함수,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각 상에서의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결정을 해주면 온도를 위치에 따라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임시로 잡아 볼게요. x가 x0일 때는 t0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진다. 온도를 가진다. x가 x3일 때는 t3의 온도를 가진다. 라고 정한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상의 경계가 2군데 더 있어요. 1상과 2상의 경계, 2상과 3상의 경계. 이 2경계가 더 있죠. 근데 거기서의 온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지금 온도 프로파일을 알려고 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알기 전이니까 그 중간 영역에서의 온도는 알 수가 없죠. 경계에서의 온도가 주어졌다고 한들 내부 온도는 알 수가 없다 하지. 근데 적어도 뭘 알 수 있냐? 정상 상태, 정류 상태에서는 열의 흐름은 일정해야 한다. 열의 흐름이 위치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면 열이 쌓이는 곳이 있을 거고 열이 쌓이면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감소할 테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과 위배된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에서는 열의 흐름이 일정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로 모든 경계점에서 히트 플럭스는 상수여야 한다. 히트 플럭스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까 단순한 문제에서 이 히트 플럭스는 온도의 기울기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온도의 기울기에다가 연일전도도를 곱한 게 히트 플럭스라는 거예요. 즉 K01, A01 이퀄 K12, A12 이퀄 K23, A23이 돼야 한다. 이래야 모든 위치에서 모든 계면에서 열 흐름이 일정하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2개의 곱이 일정해야 되면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느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릅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네. 그 말은 이 녀석의 A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그러면 K의 절대값은 제일 작겠다. 라는 결론 내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의 이 재질의 열 전도도가 가장 작다. 열 전도도가 매우 크면 열을 너무 잘 전달하기 때문에 양단의 온도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없다. K가 크면 온도차가 작아져서 슬로프가 작아진다. 그런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열 전도도가 작다. K가 작으면 양단의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 열을 많이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의 흐름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열 전도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뭐 집에 있는 단열재들 아니면 뭐 우리 겨울에 입는 패딩들 이런 것들의 열 전도도가 다 어떻겠어요? 열 전도도가 다 낮을 거 아니에요. 낮아야지 우리가 안 춥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집 안팎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야지. 그쵸?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을수록 이 우리 그 몸에 닿아 있는 옷의 면의 온도는 뭐 30도 정도겠지만 이 바깥 온도는 어떻겠어요? 그 패딩의 그 바깥쪽 면의 온도는 더 낮아지겠죠.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그쵸? 온도 격차가 커져야 되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어도 양 끝에서는 에센셜로 지금 계속 처리해 왔죠. 고정된 온도를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였죠. 정확히 몇 도일지 몰라도.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집 바깥 먼 곳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온도계의 눈금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기 온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의 외벽의 온도는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안의 온도를 잴 수 있고 내 집 밖 먼 곳의 온도는 잴 수 있을지언정 그 사이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집 벽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내부 온도를 알고 아주 먼 곳의 외부 온도를 안다고 해도 사실은 이 벽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게 힘든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냐? 사실은 이 외벽과 먼 곳 바깥에서의 열 전달을 막 복잡하게 풀어줘야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무슨 바람이 불고, 어, 이게 뭐 무슨 대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풀기 어려우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외부의 벌크 온도와 벽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는, 이 차이에 비례하는 어떤 히트 플럭스가 존재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단순히 차이에만 의존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전도는 이 점에서의 미분, 기울기에 의존하는 거지만 이 사이에선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얘랑 얘랑 차이가 클수록 여기서의 기울기도 클 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비례하는 어떤 히트 플럭스가 있을 것이고 그 히트 플럭스를 비례 상수를 이 H라는 애로 놓자 그냥. 그리고 H는 나중에 생각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H를 이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불러요. 그냥 퉁치는 거예요, H로. 복잡한 상황을 변수 하나로 퉁치자. 네. 실제로 이 H라는 변수는 뭐 이 바깥에 있을 수 있는 바람의 속도나
뭐 중력도 영향이 있죠. 왜냐면은 이게 그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흐름이 발생하는 게 중력 때문이니까 자연 대류가 중력 때문에 발생하니까 중력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어떤 길이 단위 이 면의 이 바깥으로의 크기가 얼마나 멀리 뭔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 객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바깥 유체의 밀도나 점도 혹은 열 전도도 열 용량 기타 등등에 다 영향을 받아서 이 오버롤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당장 막 다 고려하기는 너무 타임 컨수밍하고 티디어스 하니까 하지 말고 퉁쳐놓자 일단 변수 하나로 나중에 생각하자 걔는. 그리고 쟤에 대한 걸 나중에 몇 개 좀 풀어보자.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또 Q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니까 H의 단위는 와트 퍼 켈빈 미터 제곱이겠죠. 온도가 곱해졌을 때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H를 이용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X가 X0일 때는 온도가 T0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X가 X1일 때는 온도를 몰라.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벽 너머 먼 곳의 온도가 T 인피니티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벽과 이 대기 사이에 오버럴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H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방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 있고 이 벽이 있고 벽의 온도를 우리가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25도씨 정도가 됐어요. 좀 더운 날이야. 어. 근데 이제 더운 날이 아니라 안에 이제 난방을 좀 잘했어요. 근데 바깥에 뭐 영하 5도예요. 오늘 좀 추워. 이때 이 집 바깥으로 열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외벽의 온도 나가서 재기엔 날씨가 너무 추워. 나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H가 주어져 있네. 이러면은 이 집 밖으로 얼마나 열이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선 우리의 벽의 온도의 프로파일은 아까처럼 똑같이 X에 대한 1차 함수로 주어지는데 X가 X0일 때 T가 T0라는 어떤 한 점의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절편을 결정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울기는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어, 히트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히트 플럭스를. 히트 플럭스는 온도의 미분과 연관이 되니까 마이너스 AK로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임시 온도식에 따라서 외벽의 온도 T1을 기울기에 대한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함수로. 그쵸? 근데 이 히트 플럭스가 외벽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도록 주어져야 한다라는 경계 조건을 세우면 여기서 지금 T1이 A에 대한 식이고 좌변도 A에 대한 식이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면 A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를. A를 뭐에 대해 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변수. 뭘 알죠? 안의 내벽의 온도와 아주 멀리 떨어진 오늘의 날씨의 온도의 차이에 대한 A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엔 뭐가 들어가나요?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들어가고 이 외벽에 우리의 집의 벽에 열전도도 들어가고 벽에 두께도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리하여 우리의 집에서 빠져나가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에너지는 어, 여기다가 K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밑에다가 K를 나눠주는 행위를 할게요. K 곱하는 대신에. 이렇게 출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벽의 온도가 T 인피니티로 갔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H가 인피니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 전달이 너무 잘 돼서 외벽의 온도가 바깥 온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요게 없어지죠. H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단순히 무슨 문제가 돼요? 어, 델타 X분의 델타 T에 K를 곱한 게 Q다 라는 그냥 프리에로우랑 같아지죠. 근데 지금 외벽과 대기 사이의 열 전달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요런 새로운 항이 생기는 겁니다. H가 무한할 때보다 당연히 H가 상수값을 가질 때 열 전달이 더 작아지겠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열 저항의 개념이에요. 열 저항의 개념. 열 전달은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열 전달이 일어나요. 그 열 전달을 좀 느리게 만드는 요인이 뭐 있나 생각해 보니까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전달이 잘 안 될 것이고 열 전도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요 녀석이죠, 요 녀석. 두께가 클수록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고 K가 작을수록 요 전체가 커져서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죠. 이것과 동등하게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작을수록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얘나 열 전달의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저항으로 작용한다 라는 개념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일단 55분쯤 달렸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5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뭘 해봤냐? 처음에는 벽만 있고 양단의 온도가 주어진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추가됐죠? 한쪽 벽면에 바깥 온도가 추가된 거죠. 거기에서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정의를 해서 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을 퉁쳐서 H 하나로 표현해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온도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또 그때 전체적인 히트 플럭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벽만 있었을 때와 유사하지만 뭔가 분모에 한 개의 저항이 더 추가된 그런 형태로 열 전달이 주어진다 라는 것까지 유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 전 그 문제를 이번엔 안과 밖에 모두 이 대기의 온도만을 알고 있고 또 이 각 대기 혹은 유체의 오버롤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A와 HB가 주어질 때 그때 모든 온도와 전체적인 열 전달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방금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열 전달의 드라이빙 포스는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온도 차이이고 그 열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은 열 저항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여러 층으로 복잡해져도 그 진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단의 온도 차이 TA와
TB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이 드라이빙 되는데 그걸 막는 저항들은 여기와 여기에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의 역수로 주어지는 열 저항의 합과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 두께와 열 전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열 저항의 전체 합이 모두 합산 열 저항으로서 열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냐? 똑같이 열의 흐름은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지금. 그때 이 일정한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각 층에서 지금 H에 T 제로 빼기 T A의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죠. 지금 TA가 T0보다 높으니까 이게 음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 QX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열이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의 열 흐름과 같아야 되죠. K의 X1 빼기 X0 분의 T1 빼기 T0의 또 마이너스 배 이렇게 주어져야 되죠. 이건 푸리에로우죠. 델타 X분의 델타 T. 이거 두 식만 일단 먼저 보면은 그러면은 TA 빼기 T0는 QX 오버 HA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의해서 T0 빼기 T1은 뭐가 되죠? QX 곱하기 K분의 1의 X0 빼기 X1이 되나요? 그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T1 빼기 T2도 쓸 수가 있고요. QX에 여긴 K01이겠고 K1, 2분의 또 뭐가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T2 빼기 T3도 있고 T3 빼기 TB도 있고 얘는 QX K분의 델타 X QX HB의 HB가 있겠죠. 이렇게 오버 HB 이렇게. 아이코. 이 식의 양변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식의 양변을 다 더하면은 T0 없어지고 T1 없어지고 T2 없어지고 T3 없어지면서 TA 빼기 TB만 남고 우변은 QX로 묶여서 HA분의 1 더하기 썸메이션 K분의 델타 X의 썸메이션 더하기 HB분의 1이 되죠. 이게 TA 빼기 TB가 되고요. 이 식의 양변을 예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이겁니다. 즉 전체적인 열 흐름을, 열 전달량을 양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끝단의 온도 차이에 대한 표현식으로 만들어 줄 때 그 분모의 저항들은 다 더해진 형태로 나타난다. 각 레이어의 모든 열 저항을 선형적으로 다 그냥 더하기만 한 그런 형태로 주어진다. 이걸 이제 손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이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의식을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정의식을.
근데 그때 뭐 어떤 조건을 썼냐? 열의 흐름이 일정하다. QX가 일정하다. 모든 레이어에서. 왜? 지금 정상 상태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열의 흐름이 일정하다. 그래서 쭉 더하기만 하면 열저항은 그냥 다 더해지기만 한다. 이게 이제 서멀 레지스턴스 열저항의 예, 가산성, 에디티비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건 지금 뭐랬냐면은 1차원, 직교좌표계 1차원에서 여러 층의 열저항이 존재할 때 전체적인 히트 플럭스가 이 드라이빙 하는 템퍼레이처 디퍼런스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때 저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계산해 본 거예요. 물론 이 스몰 QX는 와트 퍼 미터 스퀘어니까 이 면적을 곱해줘야 단위 시간당 열 그 흐름이 되겠죠. 에너지 흐름이 되겠죠. 비슷한 문제를 이번엔 원통에서 풀어볼 겁니다. 원통에서. 원통 안에 뭔가 이 유체가 지나다닐 수 있고 그 관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관이 여러 층으로. 오케이?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유체와 맨 바깥의 공기 혹은 유체의 온도가 다른 거죠. 이때 이 관벽을 통과해서 이 방사상 방향, 레디얼 방향으로 얼마나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가 이걸 풀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무궁무진하게 많죠. 뭐 이런 원통형으로 생겨먹은 물질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봉 같은 게 이런 형태죠. 네. 이 내부에서 뭔가 열이 발생하고 그게 바깥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뭐 혈관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면 우리 손가락만 해도 내부에선 피가 흐르니까 따뜻한데 바깥이 추우면은 차가워지죠. 네. 손이 시리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단 하나의 원통 껍데기가 있는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T1, 여기가 T2로 주어지게끔.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여러 겹으로 돼 있고 또 외부,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로 주어지는 외부와 내부의 어떤 유체도 있을 경우도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또 풀어볼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지배방정식은 동일한데 온도의 라플라시안이 0인데 아까랑 다르게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원통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의 형태가 레디얼한 방향으로의 라플라시안의 형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 R 곱하면 어차피 우변 똑같이 0이고 한 번 적분하면 상수고 상수를 R로 나눠주고 R분의 상수가 되고 적분해주면은 A ln R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온도가 결정이 된다.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R이 R1일 때 T가 T1이라는 조건과 R이 R2일 때 T가 T2라는 조건을 넣어서 A와 B를 결정해주면 온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스몰 r 자리에다가 R1 대입하면은 ln 1이 되면서 이 전체 다 날아가서 T1이 되죠. 스몰 r 자리에다가 R2를 대입하면은 분자 분모가 같아지면서 다 날아가고 T2 빼기 T1 플러스 T1이 돼서 T2가 됩니다. 즉 위의 함수의 형태를 만족하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두 만족하는 해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때 Q 벡터는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로 주어지는데 방사상 방향의 그레디언트 성분은 요거죠, 요거.
지금 우리는 온도가 방사상으로만 변하고 각도나 지축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QR은 T를 R로 미분한 요거에만 의존해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원통의 면적, 전체 면적으로 빠져나가는 총열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의 원통 옆면의 면적을 곱해주는 겁니다. 얘한테 QR은 와트 퍼 미터 제곱이었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열 출입량이었죠.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량을 구하려면 전체 면적을 곱해줘야 된다. 그게 R 위치에서는 2파이 RL이 되는 거죠. 근데 QR이 마이너스 K의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R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는 거예요. 이걸 R로 미분해 주면 남는 게 요 ln R 부분만 R분의 1로 바뀌죠. 상수항 날아가고 로그 안에 있는 나눗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덧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식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면적을 곱할 때 R이 하나 곱해졌지만 T에 대한 R의 미분식에서 ln R 때문에 R분의 1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날아가요. 얘랑 같이. 결과적으로 보면 2파이 K ln R2 오버 R1 T2 T1 L 전부 다 함수가 아닌 주어진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이나 열전도도, 양단의 온도, 반경, 길이 전부 다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상수죠. 즉 2파이 RL QR은 위치에 따른 함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다? 아, R이 어디 있든 간에 R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 원통면을 통과하는 열의 흐름은 일정하구나. 즉 중심에서 멀어져서 반경이 커지면 면적은 늘어날지언정 그 열의 밀도가 낮아져서 열 흐름의 밀도가 낮아져서 결국 그 총량은 같구나. 온도 차이가 줄어드는구나.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구나. 면적은 커지지만 온도의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그 흐름의 총량은 일정하구나. 그런 사실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 1차원 문제에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의 열 흐름이 바로 상수였죠. 단위 면적당 열 흐름량이 그냥 상수였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R 곱하기 열 흐름이 상수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R 곱하기 열 흐름이 상수다. 네, 그래서 이 제일 단순한 껍데기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것도 껍데기 여러 개로 확장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R 곱하기 QR이 상수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서나 상관이 없이 상수다. 어느 위치에서나. 그래서 이 IJ가 0일이든 1이든 2, 3이든 관계없이 다 그 반경비의 로그 값과 그 양단에서의 온도차 가지고 나타내지는 상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3 빼기 T2를 마이너스 A에 K23 분의
ln R2 오버 R3 오버 2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T2 빼기 T1을 똑같이 마이너스 A에 K1 2분의 ln R2 오버 R1으로 쓸 수가 있고 T 요것만 쓰면 되나요? 아니죠. T1 빼기 T0를 마이너스 A에 ln R1 오버 R0 나누기 K 0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양, 양변을 싹 다 더하면 T2 날아가고 T1 날아가면서 T3 빼기 T0죠. 이거 못하네요. 이거 3여야 되고 이거 0여야 됩니다. 아직은 A, B가 나올 때가 안 됐어요. 그게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이너스 어디 갔냐? 이거 두 개 순서 지금 바꿔줬죠? 네. 근데 전체 열 전달량은 2파이 L R QR인 거 방금 했죠? 근데 RQR이 이게 A였으니까 A를 결정할 수가 있죠. A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 차이, 양단의 온도 차이, T0와 T3의 온도 차이가 열 흐름을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인데 그걸 막는 열 저항이 존재한다. 근데 누구 때문에? 두께와 열 전도도자 때문에 열 저항이 존재한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열 저항이 정말로 말 그대로 두께, 그 위치의 차이, 정말로 딱 그 선형적인 두께로만 정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 코디네이트, 그 지오메트리가 원통형으로 바꿨더니 로그 값의 차이로 바뀌더라. 이것만 다른 거죠. 열저항의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두께였는데 지금은 로그 값의 차이로 바뀌더라. 네. 그리고 단위도 다르죠. 두께는 길이의 단위를 가지는데 로그는 단위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얘는 2파이 L인데 아까 문제에서는 WH, 얘는 미터 제곱 단위였고 얘는 지금 미터 단위죠. 밑에 단위가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를 알면 돼요. 뭔가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한데 식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언제랑? 이 1차원 직교좌표기일 때는 그냥 전체 면적에다가 열정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열정의 형태가 좀 직관적이었어요. 뭔가 열전도분의 두께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로 바뀌니까 전체적인 온도 차이도 여기 있고 뭔가 근데 면적이 나와야 될 자리에 2파이 RL이 아니라 2파이 L이 나오네? 그 다음 밑에가 단위가 좀 바뀌었네. 밑에가 그냥 두께가 아니라 로그 두께 비율, 로그 곱하기, 로그에다가 뭐 반경 비율 이렇게 바뀌었네. 아, 이렇게 바뀐 열저항을 쓰면 되는구나. 언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근데 여기에다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오버럴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왜 그런지 되게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T A 빼기 T 제로 곱하기 H를 한 게, 2파이 R 제로 L의 QR이다. 이걸 하나 추가하면은 TA 빼기 T0가 H분의 2파이 R0 L의 QR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거 하나 더해주는 거예요. 요 식을. 그러면 요 덩어리가
열 저항이 하나 추가되면서 날릴 거 날리고 남는 게 요게 남아요. 얘는 요게 남고 이건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형만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단의 온도차가 주어질 때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 총량은 드라이빙 템퍼레이처 그레디언트를 서멀 레지스턴스들의 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그 열정의 형태만 좌표계의 형상에 따라서 바뀐다. 또 이거를 이제 실린드리컬 쉘이 아니라 스페리컬 쉘 여러 개로 바꿔주면은 또 뭔가 비슷하게 바뀌어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라플라시안의 형태만 좀 바뀌면 돼요. 이거는 이제 R제곱 분의 1 파셜 R분의 파셜 R제곱 파셜 R분의 파셜 T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됩니다. 네. 똑같아요. 아까랑 요것만 다르게 풀어주면 돼요. 언제? 스페리칼일 때.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열전도 현상에서 여러 층이 있을 때 열전달 열 흐름 총량은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열저항에 반비례한다. 열저항은 각 층의 열저항의 합으로 주어지고 그 형태는 좌표계에 따라 바뀐다. 끝. 네. 이 메시지만 이해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 디테일한 열저항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큰 흐름의 메시지만 일단 이해해 보세요. 온도의 차이가 있다? 열이 흐른다. 왜?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의 열 흐름은 엔트로피 총량을 증가시키니까 열이 흐른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이 많이 흐르는데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열 흐름을 방해를 한다. 열 전도도가 낮으면 열이 잘 안 흐르니까. 그래서 그놈들이 열 저항을 만드는데 전체 열 저항은 각각의 열 저항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형태가 지오메트리에 따라 바뀐다. 이상.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재밌는 예시를 하나만 다뤄볼게요. 우리가 어떤 원통 껍데기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 이게 뭐 우리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손가락의 이 반경이 R1이에요. 그리고 그 표면 온도가 T1으로 주어져 있어요. T1. 혹은 그 전체 온도든 뭐든. 네, 온도가 T1으로 주어진 원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얇은 어떤 랩을 감는 거예요. 그 랩의 열 전도도는 K예요. 장갑을 끼는 거죠, 장갑을. 뭐 비닐 장갑을 껴도 되고, 뭐 고무 장갑을 껴도 되고, 아니면 털 장갑을 껴도 되고, 뭔가 바깥에 껍데기를 하나 감았어요. 그리고 바깥이 추워요, 뭔가. 그럼 얼마나 덜 춥냐? 장갑을 끼면 얼마나 따뜻하냐? 이걸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열 흐름 총량은 2파이 R에다가, 2파이 L에다가 전체 온도 차이 곱하기, 나누기 열 저항의 합인데, 열 저항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다. 이런 문제인 거죠. 이 안에 열 흐름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걔를 옴이라고 합시다.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 바깥의 껍데기를 얼마나 두껍게 감았는지를 결정하는 게 R2겠죠. 물론 두께는 R2 빼기 R1이지만. 그죠? 어쨌든 이 저항 값은 R2에 의한 함수예요. R2에 대한 함수. 걔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R2에 대해서 오메가를 한번 도시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보면은 R2가 계속 커지면 얘는 계속 작아지는데 얘는 계속 커져요. 즉 최종적으로는 어떤 로그 함수를 따라서 증가하겠죠. 근데 R2가 엄청 작아지면은 요거는 엄청 작아지지만 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 어떤 극소점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 점이 어딘지를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극소점은 오메가를 R2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서 존재하겠죠. 그래서 미분한 걸 0으로 놓고 풀어보면 R2 값이 H분의 K일 때 그 미분이 0이 돼서 거기가 극소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제일 작은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손이 시려워서, 손가락이 시려워서 따뜻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감았어요. 근데 그 저항의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잘못 감으면. 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현상은 이 좌표계가 원통 좌표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통 좌표계가 뭐가 문제인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마냥 열저항이 증가할 것 같지만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거든. 그 두 개가 경쟁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 단열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열 전달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원통형에서 반경이 커진다는 것은 표면적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 경계가 되는 어떤 R2 값은 H분의 K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K는 이 감는 물질의, 그러니까 덮는 물질, 단열재의 열전도도고, H는 이 외부 대기의 오버롤 히트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가 되는데,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되는데, 이제 실용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단열재로 쓰는 뭐 천이든 고무든 뭐 어떤 플라스틱이든 대충 열전도도의 값은 SI 단위로 0.05쯤 됩니다. 대충 뭐 특수하게 만들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작을수록 좋겠죠, 사실. 그쵸? 근데 뭐 그냥 보편적인 물질들이 저 정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없는 대기에 알려져 있는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온도차가 작을 때는 한 2 정도 되고 온도차가 클 때는 뭐 한 20까지 올라가기도 한데요. 그럴 때 이 경계가 되는 크리티컬 레디어스가 0.25cm에서 25cm 정도, 잘못, 여기 점 하나 있어야 됩니다. 2.5cm예요. 큰일 날 뻔했네. 네. 0.25에서 2.5cm 정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 이게 2.5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손가락의 반경이 2.5cm 안 되잖아요. 2.5cm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직경이 5cm인 거니까, 반경이 2.5cm면. 그러니까 5cm면 한 이 정도 되죠. 손가락은 여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엔간한 걸로 손을 감으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언제? 원통형으로 감았을 때. 또 이 H가 작을 때. H가 작은 게 언제?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즉, 대기가 내 표면 손가락 끝에 온도가 한 20도쯤 되고, 대기가 15도쯤 됐다 쳐요. 그때 이 손가락에 고무를 한 장 감으면 오히려 나빠. 더 추워. 왜? 표면적이 늘어서. 네. 그러하다. 네.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뭔가 감아서 단열할 때는 생각하고 해라. 상황을 보고 해라. 네. 지금 현재 반경이 얼마인지, 그리고 감았을 때의 반경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또 그 대기의 열 전달 계수가 얼마인지,
내가 감는 물질의 열 전도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크리티컬 레디어스가 넘어가 있는지 안 넘어가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오더를 생각해 보면 조금만 큰 물질에다가 조금만 열 전도도 낮은 물질을 감으면 웬만하면 다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아닌 특수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바람이 안 부는 날, 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손가락 끝에 새끼손가락에다가 그 고무를 한 장 감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배방정식에서 음, 지금 얘만 갖고 놀았죠? 계속 얘 컨덕션만 갖고 놀았죠? 근데 이제 요 놈과 요 놈도 한 번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먼저 쉬운 애부터 음, 단위 부피당 열 생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들에서는 히소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열을 발생하는 열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열원의 존재에 의해서 온도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열원과 컨덕션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또 이제 그걸 이제 좌표계마다 잘 해석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S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열을 낼 수 있으려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열을 낼 수도 있죠. 혹은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유체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요인이 많아요. 이 상황마다 그 상황의 특수성이 항상 고려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기적인 어떤 그 저항으로 열을 내는 경우에는 저항이 크게 변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게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다리미 같은 게 해주는 게 그런 거죠. 면에 일정하게 열을 공급해 주는 거. 혹은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빨리 많이 일어날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열의 발생량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온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역시나 네, 이 열 발생량 자체가 온도에 의한 함수일 수가 있어요. 또 핵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전문 지식이라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 핵 반응의 연쇄 반응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전달량 또 그 제어봉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른 또 열 발생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잡아먹는 열 제어봉 같은 것들이 핵 반응을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그 위치의 배향 같은 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열 발생량을. 위치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또 화학적인 경우에 농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농도에 따른 함수이기도 하고 비스코스 디스페이션도 역시 위치에 따라서 전단율, 슈어레이트이 다를 테니까 위치에 따른 열 발생량이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이런 각각의 경우마다 미분 방정식들의 형태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일 단순하게 그냥 일정한 위치에 변하지 않는 온도에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열 발생량 S0가 존재하는 경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양단의 벽이 둘 다 T0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요식을 풀어주면 되죠. 아, T를 뭔가로 두 번 미분한 게 S0구나. K 곱해서. 그러면은 T는 이 K분의 S0를 개수로 가지는 2차 함수인데 양단 X 이퀄 플러스 H 마이너스 H에서의 온도가 T월이 돼줘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얘의 생겨먹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가운데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양단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겠구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죠. 왜? 양단이 온도가 고정되어 있고 안쪽에서 균일하게 다 열이 나면은 벽면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수 없으니 가운데로 갈수록 온도가 더 커지겠다. 이런 상식적인 어떤 직관을 실제로 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S가 위치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요. 그냥 적분하는 방식만 바뀌는 거거든. 몇 차 함수인지만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S가 상수니까 두 번 적분해서 2차 함수 됐잖아요. S가 1차 함수면 3차 함수, 그러니까 이 T가 3차 함수가 될 거고, 뭐 지수 함수면 계속 지수 함수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함수면 좀 풀기가 수월한데, 이제 온도나 뭐 시간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게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걸 하나 이제 풀어볼 겁니다. 또 당연히 이 지오메트리의 형태가 바뀌면 또 역시나 머리가 아프겠죠.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실려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근데 책에는 그냥 평판 두 개 사이에서 어, 쉬어 포스가 가해지고 쉬어가 가해지고 여기서 열이 발생할 때 양단의 온도 차이 구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랑 거의 사실 유사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배웠었던 어떤 원통 꾸엣 플로우에서는 이 속도장이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쉬어 레이시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럼 열 발생량도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도 요걸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이제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어쨌든 네. 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주어져서 히소스 텀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에 다뤄볼 예시는 문제를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히소스 텀처럼 보이는 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예제 풀어볼 거냐, 이거 되게 재밌는 예제인데 이 냉각하는 핀 있잖아요. 이 지느러미, 냉각 지느러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시면 CPU가 있고 거기에 이제 냉각기들이 막 달려 있어요. 거기에 철판 여러 개가 얇은 게 막 쌓여 있는 그 스택되어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람개비가 붙어서 바람을 막 열심히 돌리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핀 자체가 열 전도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열을 되게 잘 전달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CPU가 있고 거기에 판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솟아가지고 이 열 전달하는 면적을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냉각시켜 주려고 열 전도도가 높은 금속을 달아서 이렇게 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이 판을 뽑아낸 거죠. 옆쪽으로 막 날개를.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람개비를 달아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 넣어서 최대한 많이 열이 CPU에서 빠져나가게끔. 이게 이제 컴퓨터의 또 성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 팬 망가지면은 금방금방 다운이 되죠, 컴퓨터가. 요즘 친구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뜯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조립식 컴퓨터를 좀 많이 써가지고 예, 열어볼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픽 카드도 예, 이런 거 다 들어있죠. 네. 이 핀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금까지의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핀의 그 여러 개의 이 판을 다 풀지 않고 하나만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자.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생겼고 방향들 지금 높이가 X방향, 그 뻗어나가는 게 G방향, 그 너비 방향이 Y방향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때 어, 이 너비 방향으로는 균일하다고 칩시다. 네. 엣지가 있지만 양단이 있겠지만 무시하고 주로 이제 너비 방향으로는 다 일정하다 치고 그러면
이 왼쪽은 뜨겁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겠죠. 또 사실은 중심부는 뜨겁고 벽면은 차갑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온도가 이 가열되는 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변하니까 G에 대한 함수일 뿐만 아니라 이 핀의 두께 방향으로도 온도가 변할 거예요. 그럼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생기겠죠. X에 대한 두 번 미분과 G에 대한 두 번 미분의 합은 0이다. 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 더러워.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도 두 개씩 필요하겠네.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왼쪽 G가 0일 때는 여기서는 CPU의 온도, 네. 그래픽 카드의 온도, 벽의 온도다.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 이 고정된 온도에서의 열을 얼마나 빨리 뽑아내냐. 그걸 보고 싶다. 그리고 G가 끄트머리로 갔을 때는 이 G 방향으로의 열 전달은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다. 면적도 너무 작고,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식었을 거라서 그 방향으로의 열 전달은 없다. 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풀어도 뭐 딱히 큰 오차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면, 아랫면에서는 X 방향으로의 열 전달이 일어날 텐데 그게 얼만큼 일어나냐면 오버롤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이 벽면의 온도와 벌크 에어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하도록 주어지는 열 전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t가 지금 펑션 오브 xn치고 x가 b 혹은 마이너스 b에서의 온도는 g에 대한 함수겠죠. g에 대한 함수겠죠. 즉 이 외부로의 열 전달도 g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엄청 복잡해요. 그냥 상수가 아니라 미분이 함수인 형태로 주어져 있는 좀 더러운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이걸 풀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뭐 수학적인 테크닉을 뭐 잘 쓴다고 쳐요. 뭐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뭐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막 지지고 볶고 정리를 하면은 뭐 x에 대한 의존성은 사인 함수의 프리 시리즈로 나올 거고 뭐 g에 대한 의존성은 뭐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인데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돼도 아 복잡해. 너무 티디어스하다. 더럽다. 이걸 어느 세월에 풀고 앉아 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생각을 하자. 왜 하냐? 우리는 도대체 이 문제 왜 푸냐면 결국은 이 벽면에서 전달되어 나오는 열을 최대한 밖으로 많이 방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핀의 두께가 두꺼워서야 쓰겠냐? 핀의 두께가 얇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 온도가 딱 균일하게 전달이 됐을 때 그걸 그 최대한 효율적으로 밖으로 빼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길이와 너비에 비해서 두께는 두꺼우면 별로 안 좋다. 극단적으로 이 네모 통짜로 그냥 팍 달아놓으면은 이게 열을 밖으로 빼내주겠습니까? 이게 이불이지? 이게 열을 밖으로 빼내주는 애가 아니라 이거는 열을 오히려 가둬두게 만드는 그냥 덮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껍게 하면 안 되니까 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께 방향으로의 열 전달은 매우 빨리 일어날 거다. 얇으니까. X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네. X 방향으로 좀 균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두께 방향으로 그냥 평균에서 생각해도 딱히 큰 하자가 없을 거다. 네.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이 방정식이 유도되었던 쉘 밸런스 이퀘이션을 X 방향으로 그냥 납작하게 눌러서 한번 다시 바라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쉘 밸런스 세우던 그때로 돌아가서
요 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EB가 두께죠. EB가 두께고 W가 너비고 델타 G가 길이, 요 길이죠. 그래서 이게 부피입니다. 부피. EBW 델타 G가 이 색칠된 연역의 부피예요. 그 부피에다가 로 CPT를 곱하면 이게 단위 부피당 에너지였으니까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저 컨트롤 볼륨 전체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열의 총 양과 발생량으로 주어지는데 근데 전도는 지방향, 길이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향으로의 면적은 EBW입니다. EBW. 이게 지방향으로의 면적이고 그 방향으로 단위 면적당 열 전도는 T방향으로의 온도를 G로 미분한 거기다 상수를 곱한 K 이 형태로 주어진다. 이게 QG라는 거죠. QG. QG가 G에서는 들어오는데 G 플러스 델타 G에서는 나간다. 그래서 G에서는 그냥 QG가 되고 G 플러스 델타 G에서는 마이너스 QG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열이 또 출입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X방향 옆면이다. 이 옆면으로는 또 열이 전달되어 나갈 수가 있다. 그 면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EW 델타 G가 된다. 왜? 델타 G 곱하기 W가 요 한 면인데 그게 여기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으니까 두 배가 된다. 두 배. W 델타 G가 두 개 있어서 EW 델타 G가 된다. 그 면적 곱하기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에다가 온도 곱하기 외부 벌크 에어 템퍼레이처의 차이. 온도 빼기 예, 에어 템퍼레이처. 이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의 유출이 있다. 유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즉, 내 온도가 높을수록 내가 속한 부피의 열을 밖으로 더 많이 빼낸다. 이 부호 관계도 되게 유념하시고 이게 지금 바로 두께 방향으로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 두께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열 자체를 그냥 컨트롤 볼륨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열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평균화된 쉘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얘를 이제 양변을 두께와 너비와 길이 델타 G로 나눠서 극한을 씌워보면 남는 식이 요 식이 남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존에 풀던 컨덕션 이퀘이션과 비슷해요. 뭐만 없으면 요거만 없으면 요거만 없으면 우리가 원래 풀던 컨덕션 이퀘이션과 같은데 지금 두께 방향을 없애면서 그 방향으로의 열 전달을 그냥 어, 이 컨트롤 볼륨 전체에서 나가는 걸로 뭔가 바꿔버렸죠. 그로 인해 생긴 게 이 힛 소스처럼 생겨먹은 녀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마치 S처럼 생긴 애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 싱크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푸는 과정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 중에 채팅창에다가 나는 쌍곡 코사인 함수 들어본 적도 없다. 전혀 모른다. 있으면 손.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없네. 좋아요. 쌍곡 함수 다 안다 치고 갑니다.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온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잘 이해해 보면 자기 자신과 비례해야 돼요. t를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함수는 지수함수밖에 없다. 아, 사인, 코사인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 앞에 계수가 양수죠. 이게 지금 양수죠. 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나랑 비례하는 뭔가의 양수배가 돼야 돼요. 나의 양수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수함수밖에 없다. 근데 지수함수는 사실 지수함수로 쓰는 것보다 쌍곡 사인과 코사인으로 써주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쌍곡 사인은 2분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게 사인 하이퍼볼릭 x고,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아이고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 x 이거죠? 네.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배방 정식을 세웠는데 그놈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맨 왼쪽에서는 벽의 온도랑 같아야 되고 오른쪽 끝에서는 열전도가 없다. 이걸 만족시키게끔 풀어보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는 해는 t가 ta 더하기 쌍곡 사인 코사인의 선형 조합, 선형 합산,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이 A'과 B'이 다 결정이 되고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열나 복잡한 식이 나와요. 네. 뭔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 오브 g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연관된 상수에다가 사인 하이퍼볼릭에 연관된 어떤 상수, 뭐 g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양변을 이거 이제 잘 정리해 놓고 보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두 개의 곱에다가 사인 하이퍼볼릭 두 개의 곱으로 차이로 주어진 뭔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백악 공식이랑 비슷하게 하이퍼볼릭 함수에도 백악 공식, 반각 공식 이런 게 똑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해 보시면 요거를 얻습니다. 요거. 아직까지는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충분히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이 항상 어떤 수식을 다룰 때 내가 사람 말로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될 때까지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끌고 가줘야 돼요. 여기서도 비슷한 걸 할 건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온도 프로파일을 뭔가 유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이걸로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걸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좀 더 가보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몇 걸음 더 가보자. 뭐 해볼 거냐? 이제 이 우리가 g에 따른 온도 프로파일을 뽑아냈는데 t 펑션 오브 g를 뽑아냈는데 여기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발생 총량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열 발생 총량. 걔는 뭐에 비례하냐? 이 면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H 곱하기 T 빼기 TA였잖아요. 단위 면적당 열 발생량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W 곱하기 델타 G를 곱해서 두 배를 해서 0부터 L까지 G에 따라서 다 적분해 주면은 그게 열 발생 총량이 돼요. 이것도 상당히 티디어스한 매스가 들어가지만 수학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계산해 놓고 보면 요 식을 얻습니다. 요 식. 여기까지도 아직 식이 너무 더러워서 복잡해서 인사이트를 발휘하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트릭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 발생 총량에 대한 뭔가 복잡한 식을 얻어냈는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냐면 너비와 두께와 핀의 열 전도도와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와 이 벽면의 온도와 외부 벌크 온도 그리고 뭔가 복잡한 쌍곡 함수 안에 또 이 열전도도 길이 두께 열전도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막 뭔가 복잡한 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뭔가 그냥 수학 문제 하나 풀어왔다요. 그냥 노가다 했다. 수학적인 노동을 했다 뿐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어, 이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직관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이 문제의 답, 이 Q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냐? 여러분도 다 동의하겠지만 이 망할 놈의 쌍곡함수예요. 이 쌍곡함수는 도대체가 비선형 함수라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어떤 극단적인 성질을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생겨먹은 형태는 이건데 이걸 다시 쓰면 음 요겁니다. 그래서 x가 매우 매우 작으면 x가 매우 매우 작으면 밑에 거는 그러니까 2의 x승이 프로포셔널 to 1 플러스 x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2 플러스 2x분의 1 플러스 2x 빼기 1이라서 약 x예요. 약 x. x가 매우 작으면. x가 매우 크면은 얘랑 얘랑 비슷해지면서 그냥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값이 너무너무 작다. 그게 무슨 말이냐? K가 크다. 혹은 B는 작다 그랬으니까 H가 작다. 혹은 L이 작다. 즉, 이 핀의 길이가 짧거나 바깥으로의 열 방출이 용이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내부에서의 열 전달이 너무 빠르거나 할 경우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그냥 항등 함수랑 같아져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럼 식은 어떻게 단순화가 되냐? 그냥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 두 배의 WL. WL이 뭔데? 길이 곱하기 너비, 면적. 면적의 두 배, 윗면, 아랫면의 총면적에다가 H 곱하기 T월 빼기 TA. 이 왼쪽 벽면의 온도랑 바깥 에어의 온도의 차이에 그냥 H 곱하고 전체 면적 곱한 게 Q래. 그게 무슨 의미야? 이 핀 전체가 대표졌구나. 얼마로? 벽과 똑같이. 벽과 똑같이 덮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다가 H 곱하기 온도 차이 하면 그게 Q인데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외부로의 열 방출이 용이하지 않거나 길이가 매우 짧거나 이 핀 내부에서의 열 전도가 너무 빠르면 이 핀이 왼쪽 벽과 똑같이 다 덮여진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 우리의 이 복잡한 식이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당연하지. 근데 풀기 전에 몰랐잖아. 이게 이제 이동현상의 묘미입니다. 풀고 나서 단순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사이트를 줘요, 우리한테. 풀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만 견뎌내고 나면. 네. 근데 또 이제 반대 극단을 생각해 봅시다. 반대 극단. 반대 극단에서 반대로 K가 너무 작아요. 열전도가 잘 안 되는 이 물질을 써서 핀을 만들었어. 혹은 H가 너무 커. 이 바깥으로 열이 쑥쑥 빠져나가 그냥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혹은 길이가 겁나 길어. 그래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내부에 있는 애가 너무 크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함수값은 그냥 1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그 어디에도 L이 없어요. L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는 식이 돼버렸네. 그게 무슨 말이야? 외부로 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은 이미 한 이쯤 가서 온도는 TA랑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다음으로는 아무리 길어봤자 추가적인 열 발생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풍기를 너무 세게 틀면은 핀의 길이가 의미가 없다. 핀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설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즉 이게 핀 엣지가 fully cooled down to TA. 핀 엣지 쪽으로 가면 어차피 다 식어가지고 거기선 열 전달이 일어나질 않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걸 수학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이 더러운 이 막 하이퍼볼릭 쌍곡 코사인 사인 막 적분해내고 이거 탄젠트 형태로 뽑아내고 이거는 그냥 컴퓨터 시키면 돼. 나중에 그냥 계산기가 하면 돼. 아니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하면 돼. 근데 이 브레인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극단적인 생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지.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해야지 가성비가 좋은지, 효과적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이 설계자, 공학자가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뭔가 채팅이 왔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원래 문제는 좀 복잡해 보였어요. 막 열전도가 두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길이 방향, 두께 방향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두께 쪽 면에서는 이 에어와 같이 어떤 대류에 의한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도 복잡하고 미분 차수도 두 개나 있고 막 2차고 이러니까 어려워. 얘를 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자. 어차피 두께는 얇을 수밖에 없으니까 얇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 두께 방향을 무시하자. 두께 방향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쉘 밸런스를 세워보니까 아까 그 두께 쪽 면에서 발생하던 히트 플럭스가 결국은 히트 싱크처럼 작용하는 1차원 모델이 된다. 1차원 모델을 세워서 열심히 풀어보니까 막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막 미친 듯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니 온도 프로파일을 그래도 어떻게든 뽑아낼 수가 있었고, 걔를 적분을 해서 전체적인 열 발생량을 조사해 보니까 또 어떤 아직까지 좀 버거운 식이 주어졌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사이트를 적용시켜 보니까 뭔가 당연해 보이지만 해보기 전에 몰랐던 정보들이 나오더라. 풀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 이거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해본 사람이야. 이게 결국 당연해 보이죠. 이거 풀고 나니까. 아, 길이가 너무 짧거나 열전도가 너무 안 되거나 K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내부 열전도가 너무 크면은 이 핀 전체가 똑같은 온도로 다 덮여져서 결국은 어 뭐야 전체 면적에서 균일하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구나. 혹은 반대로 외부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아니면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내부 열전도가 잘 안 되는 바보 같은 물질을 쓰면은 이거는 길이는 길게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설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황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겠구나.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원래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컨벡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45분 동안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없거나 따로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닌 분들은 제가 대기실로 보내면은 저한테 메일 한 통씩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6시 혹은 뭐 7시 그 전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한 명씩 이제 불러서 해드릴게요.